3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매출액 기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이어 국내 2위 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법경제학센터를 어제 출범했습니다. 고도화되는 지식사회에서 법과 경제학의 융합을 통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웠는데 국내 로펌 가운데 법경제학센터를 출범한 건 태평양이 처음입니다. 센터장을 맡은 신동준 태평양 고문을 만나 출범 배경과 센터 구성, 향후 계획 등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왕성민 기자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위치한 서울 종로 센트로폴리스 빌딩입니다. 태평양은 450명의 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700여 명의 각 분야 전문가, 600여 명의 직원을 보유한 매출액 기준 국내 2위 로펌입니다. 최근엔 부산교통공사가 현대건설과 SK건설, 대우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156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건설사들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판부는 담합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공사가 주장하는 손해액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만으로는 건설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부산 지하철 공사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담합 사실은 인정되지만 담합으로 인해 공사비가 더 지출됐는지 등 입증이 부족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태평양은 이 재판에서 계량 경제학적 분석 방법을 활용해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오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재판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재판에 경제학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법리를 구성해 승소한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라는 게 법원 안팎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재판 등에 있어 법과 경제학의 융합 추세가 점점 강화되어 가는 가운데 태평양은 어제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법경제학센터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센터장은 버클리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미국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 산하 반독점국, 연방거래위원회 경제국 등을 거쳐 미국의 유명 컨설팅 회사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반독점, 경쟁, 규제 문제 전문가인 신동준 고문이 맡았습니다. 이제 경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한국에서는 아직도 경제 분석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그 법경제학 센터를 통해서 그 경제학이 더욱더 활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20명 규모로 꾸려졌는데 면면이 화려합니다. 우선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의 오금석, 윤성훈, 강일, 김진훈, 권도영 변호사와 형사그룹의 허철호, 김범기, 이선호 변호사,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 전문 TMT그룹의 류광현, 박지연 변호사, 조세그룹의 김동현, 곽시명 회계사가 센터의 주축을 이룹니다. 저희는 이제 우선 경제학 박사님들과 연구원님들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태평양 변호사님들, 특히 공정거래 쪽, 그 다음에 증권, 그 다음에 TMT, 형사 이렇게 이제 변호사님들과 함께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사님들도 여기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출신 김득원 박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출신 이규정 박사 등 정보통신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합류한 것도 눈에 띄는 점입니다. 법과 경제학, 미래 핵심 먹거리인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과 통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신동준 센터장의 설명입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변화하다 보니까 많은 그 이슈들이 법적으로만 해결될 수도 없고 또 경제학적으로만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양쪽 다 이렇게 이슈들이 많기 인버브돼 있고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제대로 도와주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 그다음 경제학 문제를 한꺼번에 같이 다뤄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빅데이터나 플랫폼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이 가속화되면서 TMT, 입법 자문, 규제 행정 등 분야에서 수요와 활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게 신동준 센터장의 전망입니다. 센터는 이에 따라 담합, 내부거래, 기업 결합 사건 등 공정거래 분야 컨설팅, 증권소송, 형사, TMT 분야 컨설팅, 규제, 입법 분야 분석 및 연구 동향 리서치 등의 업무에 주력하는 한편 향후 영역을 더욱 넓혀갈 계획입니다. 공정거래 쪽에서 그 행정소송이나 아니면은 공정거래 절차상 아니면 그쪽에 경제 분석을 많이 하게 되고 특히나 기업 결합 쪽에 많이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무 쪽으로 가면 이제 손해배상 소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담합 같은 거는 이제
담합을 했을 경우에 오는 그 손해, 그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이 있을 때 우리 경제 분석을 통해서 이를 통해 경제 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각종 산업 제반 분야에서 보다 차별화되고 입체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법경제학센터의 목표이자 구상입니다. 경제 분석을 통해서 손해 측정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할 수 있고, 이제 특히나 저희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클라이언트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합니다. 국내 로펌들이 송무와 법률 자문을 넘어 경제 분석 영역까지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법경제학센터를 처음 출범시킨 법무법인 태평양의 행보에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왕성민입니다. 네, 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전국 단위 개발 예정지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일종의 주식 투기를 했다면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차상진 변호사의 금융과 법, 오늘은 자본시장법을 통해 본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얘기 해보겠습니다. 차 변호사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예, 먼저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규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입법례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 규제입니다. 특히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6조와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그 정보와 목적물과 행위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조문이 체계라든지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택공사법과 자본시장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하는 대상이 이제 부동산과 증권이라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양자의 교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법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그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이 상당히 여러 개인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규제나 처벌 이런 실효성 면에서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네,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모두 일정한 자들에 대해서 업무 관련 내부자 정보 이용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그 실제 실효성에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먼저 제63조에서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단지 법에서뿐만이 아니라 내부 통제 기준도 만들어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기 본인 명의로만 거래를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계좌도 원칙적으로는 한 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기 거래 내용을 이제 정기적으로 회사에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왜 금융감독원이나 아니면 예탁결제원 등 우리 주요 금융공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재직하는 모든 임직원들이 이런 보고를 하고 있고 회사에서 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어서 사전 예방이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에서는 이제 수익을 얻게 되면 실제로 이용했는지 안 했는지와 무관하게 무조건 그 차익은 반환하도록 또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임직원들이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손해배상인데 자본시장법은 이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자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그 거래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규정을 또 마련해 놓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의 경우에는 사실 이러한 특별한 손해배상 규정이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땅이든 주식이든 판 사람 입장에서는 미공개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눈 뜨고 코 베인 건데 부당이득 환수 관련해서는 확실히 땅이랑 주식이 좀 큰 차이가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자본시장법처럼 명시적인 이제 손해배상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해서 100% 받을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규정이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수인들이 이제 눈뜨고 코베었다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계약상 어떤 귀책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거래 상대방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 공공기관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이제 거래한 것은 당연히 커다란 문제가 있는 행위지만 이를 또 이제 거래 상대방끼리 서로 계약상 위반 행위라든지 아니면 당신이 불법 행위를 했다라고서 소송에서 구성해서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워서 만약에 다툼이 된다면 이 부분이 커다란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더구나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우리가 특히 거래할 때 이제 그 보통 모바일로 네. 이렇게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런 환경에서는 아마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뭐 위법행위라든지 뭐 이런 걸 하기 어렵지만 네. 그럼에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네. 이제 부동산 거래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만나서 협상이나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제 상대방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별도의 규정이 없어가지고 네. 또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은 네. 조금 커다란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만 뭐 일각에서는 또 네. 부동산과 네. 증권은 단순 비교는 어렵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미공개 정보 이용 땅 투기에도 뭐 자본시장법 같은 뭐 실효적인 투기 차단, 부당이득 환수 규정 뭐 마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현재 뭐 그 일단 수사 단계에서는 뭐 정부 합조단이랑 합수단이 네. 구성돼서 이제 신속한 조사 및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네. 진상은 그렇게 밝혀질 텐데 네. 문제는 그 이후에 또 이제 재발 방지라든지 뭐 이런 것이지 네.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몰수랑 추진 규정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현재 부당이득이 뭐 최대 5배까지도 뭐 네. 벌금을 이제 물리는 방안 등이 논의가 되고 있지만 네. 당연히 이런 규정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네. 먼저 또 임직원들이 그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네. 이제 거래 보고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링 체계를 정비할 수 네. 있는 규정이 있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주식이든 땅이든 미공개 정보로 아예 장난칠 생각을 못하도록 만들 만큼 뭐 법제도 개선은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반려견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나준호 씨는 네. 6살짜리 딸 나세희 양과 산책을 하고 있던 중에 네. 이제 울타리에 묶여있던 이웃집 개와 마주쳤습니다. 네. 덩치가 큰 개를 보고 이제 나세희 양이 겁에 질려서 이제 울기 시작했는데 네. 이 나양이 울자 흥분한 개 눈치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네. 이 눈치가 마주 짖으면서 달려들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행여 목줄이라도 끊어져서 네. 이 눈치가 자신의 딸을 해칠 것을 걱정한 아빠 나 씨는 네. 이제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이 개를 때렸는데 네. 이제 개가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네. 이제 이에 개 주인인 이 김모 씨가 500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개다. 네. 그래서 이제 변상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상황입니다. 뭐 양측 입장은 어떤가요? 그래서 우리 개는 울타리에 묶여 있었다. 네. 줄길이도 1m밖에 안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달려들려고 해도 달려들 수가 없다. 네. 이제 피해가면 되는데 이제 개를 때려 죽였으니 500만 원을 변상해라라는 게 이제 개주인 김 씨의 말이고요. 네. 반면에 이제 코앞에서 그 네. 개가 내 딸한테 달려들려고 했다. 네. 이제 다급한 마음에 옆에 있던 그 나무 몽둥이로 때린 것뿐이다. 네. 이제 죽이려고 뭐 때린 것도 아니고 네. 죽을 줄도 몰랐다. 네. 변상을 할 수 없다라는 게 나 씨의 입장입니다. 네. 이렇게 나 씨가 이제 변상을 거부하자 네. 이에 화가 난 개주인 김 씨가 네. 나 씨를 이제 남의 개를 때려 죽였다면서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뭐 형사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단은 개도 엄연한 재물에 해당을 하고 네. 이제 500만 원이나 하는 개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네. 이제 법적으로 이 재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재물 손괴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개가 딸을 위협해서 이제 네. 급박한 상황과 다급한 마음에 이제 개를 때린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개가 죽기는 했지만 네. 아버지로서 이제 딸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긴급 피난 행위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할 수 없다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재물손괴죄나 긴급피난 관련 법정이 어떻게 돼 있나요? 일단은 재물 손괴죄에 대해서 네. 형법 제360조는 네.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네.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고 해서 언제든지 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형법 제20조 내지 24조에 따라서 네. 그 행위가 뭐 정당 행위, 정당 방위 또는 네. 긴급 피난, 피해자의 승낙이 있거나 자꾸 행위 등의 요건을 갖추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네. 이번 사안은 그럼 뭐 긴급 피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위사안은 네. 긴급 피난과 좀 연관이 있는 바 이제 긴급 피난이란 자기나 뭐 타인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네. 형법 제22조 제1항과 민법 제76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위난을 피한 뭐 다른 수단이 있었거나 네. 뭐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네. 이제 형법 제22조 제3항과 제21조 제2항에 따라서 네. 과잉 피난 행위가 네. 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황에 따라서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또 그러한 위난이 없음에도 이제 있다고 이제 오인한 때에는 이른바 네. 오상 피난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 일단 네. 재물손괴죄는 성립을 한다라는 게 법제처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이제 위사안의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물려고 덤벼드는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서는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유일한 수단이었다면 이제 긴급 피난으로서 처벌받지 않을 것이지만 네. 만약에 개를 몽둥이로 때려 죽이지 않고도 피할 네. 방법이 따로 있었다면 네. 이제 과잉 피난 행위가 돼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입니다. 네. 다만 이 과잉 피난 행위 경우에도 네. 그 형을 이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상황 등을 종합을 해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도 있다라고 법제처는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뭐 나한테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지만 다른 누구한테는 뭐 맹수처럼 무서운 존재일 수 있으니 뭐 서로 배려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9명을 임명했습니다. 법무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천거제도 시행합니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경력 법조인입니다.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무죄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미행 지시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원심 징역 7년보다 형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중 무단 이탈해 배우자와 장모, 문중회의 참석자 등 5명의 추가 확진자를 발생시킨 남성이 중상해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광주시는 반복적으로 장시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해 형법상 중상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남편을 살해한 40대 아내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남편 병구안이 힘들어지자 남편을 수면제로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입니다. (3월 1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